자, 전해드린 대로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공범 1명 어제 구속됐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 구속된 피의자 이 씨에 대한 이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 살해 안 했다, 뭐 이런 이야기 같은데 이게 이제 수사 상황에서 이제 제대로 밝혀내야 될 부분이겠네요. 네네. 그런데 가장 간단한 거는요. 이제 공범들 있지 않습니까? 네. 공범들이 자백을 하면 왜 저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런 동기와 방법, 그다음에 사후에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백을 한다라고 하면 네. 저 사람이 아무리 부인한다라고 해도 범행이 인정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살인의 그 실행 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던데 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기능적으로 행위 지배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살인죄의 공동정범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데 아직 그 공범들이 해외에서 송환되지 않은 상태니까 그러니까 그 검찰에서는 일단 살인 방조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태국 경찰에서는 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저지르고 한국인이 살해된 사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제대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이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국제형사재판에서 관할의 원칙은 그 해당 국가의 자국 내에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그 국가가 재판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범죄 인도 그 조약이 체결된 네. 국가의 경우 국가 간 협의를 통해서 인도 요청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태국의 수사 당국은 그 자국에서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여져서요. 일단 국내에서 체포된 범인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재판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B 씨 또 아직 그 체포되지 않은 CC의 경우 태국이 체포되는 국가에 인도 요청을 하면 아마 해당 국가에서는 두 국가 간의 관계 때문에 인도 요청에 응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 공범에 대한 재판이 분리돼서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태국 경찰이요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혀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것들이었다는 겁니까? 일단 뭐 시신 자체가 발견이 됐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통이나 그다음 범행에 이용된 자동차 등은 확보됐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예. 그다음 저도 봤는데 영상 같은 것들이 찍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목격자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고 직접 범행에 사용된 흉기 등까지도 확보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그 정도만으로도 물증은 충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태국 언론의 경우에 피의자들의 얼굴과 신명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사법 당국에서도 이런 신상 공개가 가능할까요? 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네.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정 중대범죄 예.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법에 따르면 예. 지금 이 범죄 같은 경우에는 살인죄여서 공개 대상이 되고요. 외국에서 범한 죄라고 하더라도 한국인이 범한 죄에 대한 수사권이 국내 뭐 수사기관에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다고 하면 네네. 세 명에 대해서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빠르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의료계가 제기한 이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2심 판결 이르면 오늘 나옵니다. 1심 때 이 집행정지 신청 자체가 각하됐잖아요. 네. 2심 때는 어떤 점이 쟁점이 되겠습니까? 일단 이게 이제 행정소송이니까 정확한 용어는 집행정지 결정이 될 거고요. 좀 전에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1심에서는 각하가 됐는데 네. 그 각하 사유는 뭐냐면은 당사자 적격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당사자 누가 이제 신청을 했는가? 그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이 심지어 수험생까지도 그 신청을 했는데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가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해 가지고 예.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각하가 됐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누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대학 총장이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이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고등법원에서 심리하는 과정에는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예. 고등법원에서 이제 재판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러면 그 총장이 이와 같은 증언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다툼할 가능성이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교수 등에게도 그 당사자 적격이 확대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를 보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고등법원에서 이런 취지라고 하면 당사자 적격을 인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구체적인 판단까지도 실체적인 판단까지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네. 그렇다라고 해도 이제 처분 자체가 또 위법한 것이냐
아니면은 처분 자체는 합당한 것이냐 또 그런 것들까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고등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정 갈등의 핵심인 요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큰데요. 예. 만약에 법원이 의료계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하게 된다면 의대 증원 뭐 자체가 계획이 없던 일로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번에 2,000명 증원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당장에 인용이 된다면 이 2,000명 증원의 효력이 중지가 되는 거고요. 네네. 이 보건복지부나 교육부가 대법원에 재항고할 경우에도 사건 예. 배당이라든가 네. 대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2, 3개월에 소요될 거기 때문에 이미 그 사이에 모집 요각이 공개되고 입학 절차가 진행된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면 올해 증원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좀 지켜보죠.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